네, 여러분 최근에 이제 9월 15일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거 무슨 페이사나 피지사 뭐 이런 데만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파급력이 커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내가 피지사나 또는 그 어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작년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TMF 사태가 발생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거 계속 이대로 두다가는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 피해가 발생하겠다. 우리 금융시장 안정성도 떨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9월 9일에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페이퍼를 보시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사의 경영 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정상자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급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아래 피지사로 이제 대금이 이루어지죠. 그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사가 피지사한테 대금을 주고 이게 상위 피지사라면 하위 피지사한테 다시 대금을 주고 하위 피지사가 이제 각 가맹점들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가맹점들이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피지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피지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곳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아래 하위 가맹점들한테 내려가야 될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가맹점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또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뭐 급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 임무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지급 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와 판매자, 가맹점 말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치를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지급 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는 독단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EU나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 및 선불 충전업 입법 선례를 고려하겠다.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된 선불 충전업 입법 선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땡땡페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것들을 우리가 충전해 놓으면 이것을 기존에는 이제 자신 회사 보유 자금과 이렇게 고객들이 충전한 것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에다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예치와 신탁과 지급 보증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금융기관에 자신이 이제 예치를 해두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신탁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신탁 계정에다가 내가 자금을 넣어놓게 되면 만약에 이뭐 피지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의 채권자 있죠. 이 채권자들이 이 신탁된 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거나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피지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이제 압류나 그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자들한테 가야 될 자금이 중간에 막히는 일은 없게 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예치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자신이 자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그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예치금이나 뭐 신탁된 자금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가압류라든지 뭐 담보 설정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법문으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이 직접 명시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신탁은 입법이 되지 않아도 꽤나 탄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예치 같은 경우에는 예치되는 방식이라든지 뭐 누구의 명의로 예치되느냐, 그다음에 예치되는 계좌가 누구 명의로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뭐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도록 그 예치기관들을 잘 선정을 하고 그 예치기관과의 업무 구조나 계약 관계를 잘 설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지급보증도 써 있는데요. 지급보증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급보증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이 지급보증인이 또 있지 않겠어요? 보험을 가입하든 지급보증인을 섭외를 하든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자금을 그 송금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수가 있죠. 신탁이 더 주관적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신탁은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또 단점도 존재하고 그 신탁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용자들한테 어떠한 방식이든 다 부과가 되겠죠. 그러한 점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서 별도 관리하는 자산이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 단계를 금지하겠다. 아, 여기 있네요. 위에서 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사람, 피지사나 선불전자 지급 수단 업자의 채권자가 이 예치금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나 가압류 또는 상계 같은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거죠. 상계를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피지사인데 제가 예치기관이 있어요. 예치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제가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안 갚고 있으면 마침 예치금이 있으니 예치금을 보관하는 그 은행은 야, 너 대출금 나한테 갚을 거 있지? 그리고 너는 나한테 네 고객들 거 예치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 네 고객들한테 줄 돈인 거는 너희 사정이고 이 예치금이랑 내가 너한테 대출 받을 거랑 서로 퉁쳐서 없애겠다, 상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방지하도록 입법이 되겠다. 라는 거고 결국 또 피지사가 파산한다 할지라도 이용자, 판매자의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겠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사한 입법례가 이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참조해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입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피지사를 말하는 거죠. 이 피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 강화, 진입규제라 하면 이런 금융업을 하거나 뭐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그냥 할 수 있지만 특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진입규제라고 합니다. 보통 인허가나 등록 신고할 때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어떠한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 몇 명 있어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과 뭐 심사하는 사람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 관련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라 별도 사무 공간에 장비를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을 겁니다. 그리고 해킹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서버도 나중에 셧다운되면 바로 긴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백업 서버를 구축해놔야 되며 너희 사무실에 갑자기 코로나 같은 질병 들어서 아무도 출근 안 하게 되면 업무가 중지되고 업무가 중지될 경우에는 너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다시 또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무실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대체 사무실을 미리 마련해둬서 그 사무실로 옮겨서 신속하게 업무를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라. 뭐 이런 요건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요건으로 쭉 써놓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도록 부여하는 것. 그것이 진입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사의 거래 규모에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 그래서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 원이 하면 지금 3억 원이면 피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3억 원 초과면 10억 원. 다음으로는 감독 실효성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지사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업무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규정을 마련해봤자 실제로 감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보지 않으면 결국은 준수를 잘 하기 어렵게 되죠. 물론 준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칸트 같은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겠다. 현재는 피지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독할 수 있도록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법에서 그 사기업 또는 사인 우리 국민한테 어떠한 불이익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나는 너한테 가이드라인 또는 어떠한 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을 줬다. 근데 네가 안 지켰으니까 난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헌법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 제한은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법에서도 법률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의 법률적 합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경영지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시정 요구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영업정지나 등록지는 상당히 강력한 처분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영지도 기준이 제재 처분의 근거 기준으로서 입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가령 뭐 금융감독원이 이제 뭐 마련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다 보니 그것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대치 여기다가 뭐 다 하나하나 열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약간은 추상적인 원칙 중심의 기준을 좀 기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정 요구라는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경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정 요구를 감독원이 갖는 정당한 권한이잖아요. 이 시정 요구를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 법에 따른 시정 요구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뒤에는 이제 등록 지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과거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 있을 때 조문 축도라든지 그런 거 회의를 하면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보다 더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금 유용이나 대금 미지급 시에는 제재와 처벌,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의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간 내 대금 미지급 시에는 제재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도 정산기한 준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사할 때. 그런데 현재는 제재와 처분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재와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산기한을 이제 당길 때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또 보셔야 하나 피지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압류 이거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보셨듯이 그 고객들한테 결제해줘야 되는 결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치금 계좌에 보관을 하고 신탁 계좌에 보관을 하도록 하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정상기한 내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누군가가 가압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압류를 하게 되면 단지 가압류한 사람에 대한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은 예를 들면 따로 있어. 그 자금은 내가 아직 위에서 못 받은 거야 나도. 그래서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게 되면 내가 원래 지금 가지고 있던 자금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압류나 가압류 방지 규정과 자금 유용 대금 미지급 시 제재와 처벌 규정이 동시에 시행된다라면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자금이 별도의 예치금 계좌나 신탁 계좌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내가 유용하고 싶어도 유용할 수도 없고 누가 압류나 가압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그 법이 시행되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한 경우에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보통은 처벌이나 제재 같은 경우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계도 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처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제 중간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한다라고 하면 제재나 처벌 기간에 대해서 그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가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요 규정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걸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첨 자료. 이 별첨 자료는 어떨 때 작성되냐면요. 앞에 보도 자료를 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도 자료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누구는 배경 지식이 많고 누구는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근데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하는데 보도 자료 본문에 넣자니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몇 페이지씩 내려가. 그럼 정작 해야 될 내용을 읽어야 될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미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설명해야 될 많은 배경 지식을 별첨 자료로 이렇게 돌려서 빼서 정리를 합니다. 네, 피지업 정의 명확화가 되어 있죠. 이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피지업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할 수가 있다. 현재 상태로는 피지업의 본질은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응 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지 전자금융업은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업체들이 입점을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카드사나 피지사를 통해서 내 쇼핑몰에 자금이 다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들한테 자금을 분배해줘야 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피지업을 등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현재 요 피지업이 정의 명확화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현재 피지업은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규정될 수 있도록 그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자금 그 정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를 했어. 그러면 내가 발주업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타일 하신 분 얼마, 파이프 하신 분 얼마, 전선하신 분 얼마, 뭐 이렇게 목공 하신 분 얼마 이렇게 나눠주죠. 이런 것들도 현재 피지업의 정의에 포함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서 내부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피지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확히 경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써 있고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도 피지에 포함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 줬어요. 아까 말한 쇼핑몰, 이커머스 같은 거,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뭐 이런 사람들도 모든 그 피지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에는 과잉 규제나 아니면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이제 일단 피지업에서 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쇼핑몰 빠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규모 유통사업 같은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적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별도로 규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다른 법령에서 내가 일정한 등록 업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인력과 설비와 업무 체계를 갖추도록 입법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법률이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